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지금 의료계를 보면 국민들이 겪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정부의 협의에는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자체가 악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압적인 행정을 해나간다면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에서도 정부 대책의 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계의 상황 알려드리고요. 이어지는 주간 정치 브리핑 원포인트 정치 코너에서도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이용주 전 의원 두 사람과 함께 코로나19 폭증에 우려 공백까지 더해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과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잘 순종해야 할 거고요. 교회라고 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기독교계의 연이은 예배 강행 발언은 많은 국민과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목사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결국 교회도 이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와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짧은 기간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두고서 급격히 변하는 여야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유는 물론이고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한 434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31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 성림식례교회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확진된 교인이 3차례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국은 확진자 중 27명이 성가대원인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은 CCTV 화면이 없어서 다소 어려워졌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 제보나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의 경우에는 한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해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강원 원주에서는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서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 이상인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3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게 아마 최고치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400명대가 넘어버려서. 네, 지금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오늘 밝혔고 조만간 어떻게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건 결국 교회 예배 때문일 것이고 네. 서울 구로구 아파트 누적 확진자도 늘었는데 이건 원인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로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지난 23일 주민 1명이 최초 확진이 됐습니다. 그 후 어제까지 5가구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파트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또 근무한 금천구 소재의 축산물 가공업체 비비파마에서 2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28명인데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공교롭게도 아파트 확진자들이 같은 라인에서 사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환기구 이것도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로구가 환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 방역당국은 환기구를 통한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증상 발현이 더 빠른 환자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더 높은 층수에 사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환기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테고 오늘 낮 기준으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959명입니다. 1000명 육박하는데 네. 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태형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해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는데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이다. 그 때문에 세계의 방역에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특히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방해하는 모양새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특히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 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 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예.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해서 개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 정부가 어제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 전임의에게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진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놔서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수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락을 안 받아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다음에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체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하겠다라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사들도 맞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 오늘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 행동 이거 시작을 했는데요.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어제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다 사직서 냈다고 해요. 각 병원마다 안 낸 데도 있고 일부 낸 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의사를 밝힌 게 76%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의 말을 들어보면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 행위의 한 사례다. 이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에도. 예. 1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공공의료정책의 지속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삼아
의협이 벌이는 진료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다. 한국의료의 지역별 진료 과목별 불균형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부분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지도자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명분 없는 파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나올지요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국회가 셧다운됐죠? 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기자들이 근무하는 소통관 다 셧다운이 됐고요. 대부분 건물이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가 원래는 오늘까지 문을 닫고 방역을 마친 다음에 내일 문을 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예. 방역 작업을 위해서 오는 29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주요 건물을 계속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추가 확진자 발생 같은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임위원회 같은 국회에서 일정이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어제 확진된 기자 같은 회의실에 있었던 이해찬 대표, 김태형 원내대표 등 지도부, 또 의원들, 당직자들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들은 자가격리 중인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조치,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가 문을 닫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네요.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화두입니다. 네,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냐. 어제 이낙연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걸 김 후보가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차별화를 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했고요. 코로나19라는 도적대가 국민의 살림을 망쳐놨는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을 나눠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하고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 발언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통합당과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예.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된 경선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에다가 통합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서울시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네. 한번 경선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뭐 이른바 미스터 트롯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금 주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키워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국민의당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은 정확한 입장을 안 밝혔는데 지금 보면 통합당 의원들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공동 연구 모임이 있어요. 예. 국민 미래 포럼 이게 가동 중이고 일부 통합당 의원은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안철수 대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있다는 건데, 근데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게 큰 변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국세청이 국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산가와 법인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를 송금했는데 예.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 영주권자는 국외 송금이 까다롭지 않기에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거주하는 이 A씨의 배우자 자녀는 사주 A씨가 보낸 자금을 인출해서 미국 베버리힐스와
라스베이거스 고급 주택을 샀고요.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20억대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냈었습니다. 회사 돈입니까? 그러니까 사주 A 씨는 회사 돈이 보이네요. 예. 네, 그렇게 좀 구세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거주자로 위장한 탈세 혐의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국적 쇼핑 등으로 취득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내세워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소득을 편법 증여한 수법이라고 구세청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는 세금만 잡아도 네, 나라 살림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바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을 남영희 지구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스크 빼도 될까요? 예, 지금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네. 예, 빼셔도 됩니다. 방금 우리 스텝이 진행자가 패널이 교체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요새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도. 예, 마이크에서 싹 소독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먼저 곳곳이 비상입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태풍이 그래도 네. 쓱 비켜나가서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바람싸움 쌩쌩해가지고 좀 예. 덜 모이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의도 국회에서도 어제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폐쇄됐고 이제 400명대가 넘었기 때문에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올리면은 경제에 정말 큰 치명타가 오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아마 정부도 또 방역 당국도 고심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강대강도 대치를 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그 의사 파업을 비판하신 분들은 기득권 지키기다. 결국은 밥그릇 자기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 논쟁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탓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 대립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좀 두 가지 의견이 다 뭐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항상 대한민국의 그 규모를 비춰본다면 의사 수가 항상 정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정도에는 의사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연동돼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좀 서로 간에 좀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 시급한 상황에 이 정책이 추진되고 발표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의대 정원 문제라는 것들이 좀 얼마 전부터 논의가 됐고 몇 년 전부터 한번 시도됐다가 좀 미뤄지고 했던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좀 더 좀 이걸 추진한 시점을 조금 더 델리케이트하게 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은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난 15년 동안 사실 그 의사 수가 동결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원 수가, 의대 정원 수가 그 부분은 국민들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 그 횟수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데 공감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대 정원을 확대시켜도 앞으로 7년, 8년 뒤의 모습이라고 하고 예. 이번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을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필 이 코로나 전국에 이게 쟁점화되는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 의료계 쪽 지금 파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그 정서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근데 의사협회와 정부가 잠정 합의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부가 그러면 정책 추진은 당분간은 중단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니까. 그리고 의협은 그동안 파업을 쳐야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근데 이걸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는데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의협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그 후폭풍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도 고심이 되긴 할 텐데. 이제 의료계 쪽이나 정부 쪽 입장을 보면은 좀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책 추진 중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치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좀 완화가 된 때라고 한다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몇 개 후에 보면 정책이 또 시작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쭉 간다고 한다면은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논의를 본다면은 어떤 데는 2년, 3년, 어떤 때는 평생 인류가 계속 갖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있어서. 이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다 보면은 안 된다 된다 갖고 논란이 소지가 있어서 아마 무산된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분명히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대어 왔으면 어떨까 협상의 장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강대강 대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정부가 강공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국민 여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판단을 미스한 것 같아요. 어떤 시위나 파업이 있을 때는 그 퇴로를 어떻게 할지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퇴로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본인들이 주창했던 것이 정책의 중단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단까지도 합의문에 써줬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오히려 뒤집고 뭐 복지부의 진정성은 알겠지만 우리는 행동하겠다. 이렇게 나간 부분. 그리고 또 전공의들은 대부분의 그 어제 그 담화문이었나요?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거대 정부에 맞서 뭐 부동산 정책과 같이 뭐 이런 식의 행태들이 사실 이 의료 자신들의 처한 그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권 반정부를 뭐 그 문제에 대한 싸움인지 이 명확하지 않은 명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뭐 파업이나 뭐 노동자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국들 파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 싶은데 그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렇게 400명대 혹은 500명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3단계 거리두기를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뭐 직격탄을 맞을 텐데 지금도 다들 어렵다고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인데 일단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100% 주느냐. 오히려 뭐 야당 쪽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먼저 하자는 말까지 먼저 나왔으니까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뭐 이익 없고 오히려 지급을 어떤 선에서 할 것인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서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죠. 예. 일단 이번에 남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민주당도 엇갈려요. 100% 다 주자는 분들도 계시고 뭐 50%만 주자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뉘는 이유가 결국은 뭐 그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조율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이 잘 썼다라고 10명 중에 8명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 그 돈이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또 들어가고 또 세수로 또 쳐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좋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1분기보다는 분명히 2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도 저는 사실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빠르게 시급하게 이 비상시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영희 위원장처럼 이 긴급 재난기금의 성격을 구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뭐 두 개 다 성격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경기 부양책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사실 1차 재난지원금 뭐 선거를 앞두고 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집행되고 나서 한 달 이내가 다 소진이 되고 그 뒤로는 조금 더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차 코로나 같이 또 큰 대항을 앞두고 있는 이쯤에서는 3차 또 한계를 격상할 수도 있잖아요. 선제적으로라도 또 10월 말 10월쯤에 또 추석도 있으니까 좀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라도
빨리 시급히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액수를 뭐 3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액수를 준다면 30만 원 다 안 되고 20만 원 했어. 그거는 예.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좀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하면 20만 원이면 10조고 30만 원이면 15조거든요. 그렇죠. 뭐 총 금액에 대해서 좀 1차 때는 한 12조 정도가 지급됐으니까 그거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조절해야 될 테고 이영주 전 의원 말처럼 9월 말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빨리 지급해야지 되도록.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좀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뭐 경선도 할 수 있고 서울시장이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 보면 우리랑 별 다르지 않지 않느냐. 좀 힘을 키워보자. 뭐 이 생각 같은데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죠. 전 대표나, 그 당시,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안철수 대표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김문수 대표, 전 대표와 같이 소위 단일화 논의도 비공식적으로는 진행이 됐다가 또 없던 걸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처음 논의되는 건 아니죠.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어디에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을 둘 것인지 또 거의 먹힐 것인지 이런 문제인 거죠. 결국 좌쪽이나 우쪽이나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의 지지 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현재 지지세력 말고도 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안철수 전 대표로서의 효용성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인다. 얼마나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판단은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선거의 결과에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그 위에 대선까지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전체로 받아들여서 승패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한 번쯤 논의는 해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은 확장세를 위해서 안철수 또 국민의당 이쪽으로 손 내미는 것은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 지향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뭐 한 번 더 하려고 계속 정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냐 대통령이냐 결국은 대통령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가서 서울시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 않을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대선 후보를 자리를 잡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 선거에 선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만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들어온 걸 다 찬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에서부터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뭔가를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결국 본인이 출마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는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미스트롯 형식으로 한번 붐을 일으켜 보겠다. 뭐 보궐선거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도 결국은 미스트롯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거대하게 한번 치러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저런 큰 정당이나 아직 있어봐 좋겠지만 민주당 내전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 이런 미스트롯 방식의 소위 경선 방식으로 많이 해봤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큰 성과는 걷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위 정치판에서 통할지는 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상위 쪽에 랭크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주자로 불린 사람들은 굉장히 한 자릿수 받으면서 밑에 쪽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아직도 여권 쪽에 후보들이 누가 될지는 아직도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야당 쪽에서도 현재와 같은 지지율, 소위 여론조사 나온 지지를 보면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은데 선거는 아직도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되면 오히려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니까 민주당 쪽에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우선 미래통합당이 이번 그 사랑제일교회발 그 코로나의 그 어떤 그 극우 보수 쪽, 그 개신교 쪽이나 뭐 그런 분들과 절연 선언을 하면 좀 일정 부분 빠지는 또 지지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또 국민의당의 지지율 일정 부분 더해서 이제 앞으로를 나간다라면 회복 그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조금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 구도가 정확해지니까 어떻게 대척점을 두고 이제 포인트 공격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뭐 좋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같이 통합하자. 이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마음만 남은 거다, 선택만 남은 거다 이런 부분이 결국 비슷했던 정치 기본 철학을 가졌던 분들이 뭉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 안철수 대표는 무엇보다 표가 이제 뭉쳐질 거라는 확신만 들면 바로 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시장에서 뭐 오디션에 참가하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뭐 자신의 그 입지를 굳게 좀 이렇게 보내 보이는 그런 선에서 이번에 그 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 선거를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여권에서 본다 하더라도 누가 후보가 될지 그리고 그 후보 경쟁력을 가진 데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지금은 어떤 후보를 내든지 어떻게 하면 좀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향후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의 결국 주제는 이거죠. 대선은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에 어떻게 절연하느냐 그 주제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당 쪽에서는 소위 부동산 문제를 통한 경제 문제에 얼마나 다시 회복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대선도 결국 그 선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당은 부동산 문제가 악재였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오면서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거든요. 여론에 대한 비판이. 근데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경제 문제는 당연히 정부 여당 책임 아니겠어요? 이번에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늘렸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일 테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 본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세 명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 목표가 아니냐 그건데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당 간판으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여의도 바닥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 결국은 1, 2번 정당, 두 정당 안에 들어가야 대통령이 된다. 그 아마 안철수 대표도 기호 3번으로 나가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뭐 개헌이 앞으로 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헌할 때 뭐 결선 투표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은 사실상. 예. 그러면은 충분히 합당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이다. 가능성 남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뭐 역사에서 우리가 뭐 많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을 합당을 해서 여당의 후보로 나갈 거는 아무 생각을 못했지만 그렇게 가서 결국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검토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지금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 한 2년 남았을 때 쭉 여론조사를 보니까 1등한 사람이 한 번도 일을 못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대선 2년 전에 1등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랬고 한 사람 빼고 없더라고요. 건국 때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그 뒤까지 한 명 내지 없이 2년 전에 1등했던 사람 된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 검증이 너무 이제 빠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들 생각이 좀 지루해지고 너무 잘 알게 되고 내용을 뭐 정확하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 때문에 1등이라는 게 계속 고수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도 그 대선에 즈음해서 소위 대선에서는 그 시대 정신을 누가 찾아내서 그렇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1년 반 2년 더 시간 동안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지 뭘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그때쯤 드러나겠죠. 지금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겠습니다를 보여주고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예.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2년 전으로 돌아오면 박원순, 김무성 이 두 사람이 1, 2위 했었더란 말이죠. 거의 뭐 김무성 쪽으로 가고 있던 예.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뭐 후보도 못 나왔으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1등, 2등 도합 합치면 50%가 넘는데 그걸 민주당 그 소속의 의원과 지자체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게. 네, 그리고 국민들이 봐서도 그리고 우리 당 내부의 그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구도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 지지율을 높이고 있고 한 분은 총리를 하셨고 이제 당 대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또 그 후보군에 계시고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야권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오죽하면 뭐 이 감동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의 뭐 주자를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의 기본이 사실은 공감 능력이잖아요. 근데 저쪽 부분, 저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 능력을 그렇게 발휘한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뭐, 예, 아직까지 저희는 뭐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또 여당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네. 자, 내일 모레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게 되는데 일단은 이낙연 의원은 대세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요. 김부겸 전 장관은 원외 인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만일 많은 퍼센티지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한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원내면 모르겠습니다. 원외니까. 그러면 다시 대통령을 도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당대회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지상에 난 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낙연, 그 김부겸, 박주민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뭐 1등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2등과 3등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2등과 3등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예. 하게 되면은 김부겸 전 의원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곧 그 이후에 이뤄질 대선 레이스하고 연동돼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 괜찮다 뭐 대표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또 당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 쪽에 우리가 제3자에서 보는 측면에서 여당 쪽의 문제는 이거죠. 이낙연 전 총리가 더 부각을 하든 또 이재명 지사가 더 부각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부각하든 간에 이분들이 친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갖고 많은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두 분이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 좀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대선 레이스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제3의 앞으로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이런 재판이 안 끝나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도 재판이 3심에서 아직 또 엎어지는 바람이 있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가 또 재판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또 수준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당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영희 위원장은 투표했죠? 네,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온라인 투표. 저도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원래 전당대회 그 중앙위원으로 오프라인에 할 계획이었던 게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전부 했는데 오늘 투표를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문이 아닌 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내거는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들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정권을 계속 이제 이양해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화되는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새로운 주자가 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우리 쪽 여권의 대선 주자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또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결과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많은 부분은 열려 있죠. 저희는 사실은 좀 감사한 부분일 예. 겁니다. 토요일 누가 될지 결과 지켜보고 월요일 날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광주시 교회에서는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부평구의 갈릴리교회,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교회발 확진은 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만난 개신교회 한 지도자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면서 예배 취소를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권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남호성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회가 집단 감염의 통로로 지목되면서 이게 기독교 혐오로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장이 착잡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예. 방역 지침 거부하는 일부 교회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있고, 교회가 이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교회인데 예.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탄받아서 죄송하고, 제가 한국교회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인의 한 명으로, 목사 중에 한 명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해달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평소에 드리던 예배를 멈추고 전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고집 부리면서 예배를 지속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교회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한참 전부터 선도적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교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것들 활용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요? 솔직히 교회 운영이 힘들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있지요. 예. 물론 저희 교회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서 좀 덜 힘들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이 힘듭니다. 예. 한국 개신교회는 타 종교들과는 좀 다르게 애초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로 인해서 시작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재정적으로 개별 교회가 자립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칭 11조라 불리우는 그런 문화도 되게 강하고, 그런데 모이지 못하면은 헌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금 많은 경제 활동을 계좌이체 카드로 많이 하는데 예.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문화를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예.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현찰로 곱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경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모이지 못하면은 교인들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져요. 예. 이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가 좀 강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의 어떤 자발성에 의존해서 교회가 가기보다는 어떤 의무감,
뭐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모임에 나오거나 뭐 이런 문화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되면은 그 강제력이나 부담감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들 보면은 불필요하게 예배당을 거대하게 짓는 교회들, 화려하게 짓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들은 은행 이자를 내야 돼요. 예.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근데 예. 그것도 지금 못 내는 경우, 그리고 목사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비대면 예배를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이 교회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것일 테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어르신들 이야기 하셨는데, 고령의 신도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은 그 자택에서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하기 좀 어렵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어르신분들도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뭐 줌 같은 걸 활용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고요.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어떤 이런 새로운 문물들, 비대면 문화에 조금 부적응하는 그런 면도 있죠. 예. 그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소모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모임은 어떤 겁니까? 성경 공부 이런 겁니까? 예, 그런 소모임도 있고요. 예. 교회가 뭐 작게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크게는 몇백 명,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죠. 예. 그렇게 집단 예배 한 번 드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떤 소그룹별로 모여서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권을 형성하고 신앙적인 소통을 하고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강해요. 예. 그리고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전염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근데 최근에 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났는데,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서 네. 이게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네.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네. 보면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맞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쪽에 계신 분들은 정부를 완전 신뢰하지 않으면서 예. 오히려 본인들이 마치 순교자인 양, 이 예.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또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인간이 연약한지라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과 관련해서 확진된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아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부끄러운 모습이죠. 목사님 지금 정강훈 목사 얘기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한국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강훈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목사라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동안 정강훈 목사가 했던 발언들이나 행동들 보면 과연 목회자일까 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성모독적 발언도 했거든요. 뭐 하느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른 교인들은 또 뭐 다른 교회 목사들은 이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소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상당수 그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를 싫어하지요. 예. 목사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적극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비판적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비판적 지지자들은 뭐냐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품위 없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예.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반정부적인 경향성이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거나 반동성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용은 동의하지만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정광훈 목사를 뭐 이단 사이비로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제가 되묻고 싶은 건 여태껏 뭐 했냐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광훈 이상하다,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단 정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을 이용해 먹을 때는 계속 나팔수로 치어리더로 이용해 먹다가 기독교 어허. 극우 세력이 말입니다. 예. 이제 와서 자기네들에게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용도 폐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에 정광훈 같은 사람 많습니다. 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척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정광훈 같은 사람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질문 목사님께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다. 예를 네. 들면 아까 정광훈 목사가 신성모독 발언을 할 때 그 신자들이 신성모독 발언을 했는데도 아멘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아내를 패야 된다 이런 얘기해도 아멘 외치고 네. 이렇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신자들이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그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조롱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로마에 한 명 있는데 예. 한국 개신교회는 교황이 각 교회마다 하나씩 있다. 아. 이런 조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뼈아픈 그 조롱이고요. 정말 한국교회 수치이지요. 이게 한국교회 참 안 좋은 특성인데 교회 내 권력을 목사한테 몰아주어요. 그리고 목사의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 믿고 마치 목사를 제사장인 양 생각을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예. 기독교 신앙, 특별히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우리인데 예. 인간 매개자들을 거기에 계속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신앙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목사의 설교에 물음표를 달거나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목사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목사 우상숭배를 교인들이 하는가? 교인들이 목사한테 속아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오히려 되게 묻고 싶은 건 사실 목사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그게 더 편합니다.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아주 힘들게 공부해서 성경의 뜻을 밝혀내고 자기 신앙을 계속 수련해 나가고 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게을러요. 예. 교인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목사만 의존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설교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불편함도 감수하고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그런 좀 성숙한 신앙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 만났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조차도 대면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글쎄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만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부 몰상식한 한국교회가 그 신망을 해쳤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벌어진다. 이런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교회의 특성을 이해해달라. 예. 종교단체를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또 되묻고 싶은 게 교회가 먼저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서 종교의 자유 빙자하면서 스스로 먼저 사업장 행세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마저도 포기하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챙기려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그 방역 지침 참 잘 지키는 교회들 참 많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희생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한국교회가 좀 매도되지 않고 예. 함께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국교회가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 섞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목사님 예, 이 맞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방역 차원에 있어서는 교회가 방역 당국에 잘 협력하면서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약자와 소수자 배척하지 말고 보호해야겠고요. 아마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모였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이제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할 건지, 교세가 약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사회 공공선에 기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주의를 넘어서 모든 일상으로 향하고 예배의 공간이 교회당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일단 의료진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데 강대강 대치로 흐르겠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냈는 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 여론조사 했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5,765명이 접촉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8.7%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51%였고요.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42%였습니다. 9%포인트 긍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적절 의견이 76%,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55.8%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일방적 결정 의견이 50, 적절한 결정이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일방적 결정, 부정적인 평가가 한 6%포인트가량 높았고요. 지정당별로도 역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5%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77.4%가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부정평가했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중도층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52.3%로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보다 한 19%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진들의 파업 또 혹은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명분이 없다. 이런 국민 의견이 많다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데 네. 이 여론조사만 보면 네. 9%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진 건 아니네요. 네, 저희가 이제 문항에 그 의협 측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뭐 이전 다른 조사에서 조사 결과도 비슷했지만 권익위가 이제 비슷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의협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항 설계를 가급적이면 의협 입장, 그러니까 의사의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 등이 이 설문에 담겨 있었고요. 아하. 네, 사실 의사의 면허가 이제 정지가 된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받아들일 수 차원에서 있으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차 범위를 넘는, 그리고 이제 과반의 이제 긍정적 의견이 나왔는데 연령대별로 조금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어요. 예. 20대가 다른 의견에 연령대 비해서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58%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다른 연령대는 뭐 대체로 30대, 40대, 50대 다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요. 40대나 30대는 뭐 한 60% 안팎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나 70대는 좀 그 보수 성향이 이제 위로 갈수록 높아지죠. 이제 이쪽은 뭐 이제 팽팽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20대만 적절 의견이 한 40%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일방적 의견 58%로 18%포인트 가량 좀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 그때를 좀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아마 20대 학생들이 뭐 다 의대생은 아니겠습니다만 동년배 의대생들한테 좀 감정입이 된 그 연령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다가 의사면허 박탈 이런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20대로서는 더 반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흔히 뭐 최근에 이제 20대를 분석할 때 이제 공정 코드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 휴진하는 거 가지고 면허까지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불공정하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20대의 생각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조사 결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가 이제 절반 넘긴 합니다만은 51%. 이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것도 이제 적긴 합니다만은 40%가 넘으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가? 이제 적절한 결정이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면허 정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의 결정이거든요. 정부의 결정.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의사들이 또 의협에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그 파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느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쨌든 그 좀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지금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도가 높은 반면에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또는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야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이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 표출이 좀 더 가미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 결정에 대한 평가인 것인데 그냥 지금 집단 휴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한다면 좀 더 격차는 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 말대로 그 전에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조사에서는 6대4 정도로 그 의사 쪽에 반대 표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의사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 열매트에서는 의협의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서 질문하게 그걸 넣었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예. 계속해서 여론 움직일 것 같고요. 자, 오늘 400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데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조사도 있었죠? 네, 이 조사는 이제 YTN 의뢰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해서 월요일 날 3일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 방법은 같았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다가 55.9%,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40.1%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념 성향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은 62.3%가 필요한 조치다. 네, 반면에 이제 보수 성향은 조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필요한 조치가 높긴 했습니다만 50.1대 45.6, 한 4% 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팽팽한 수준이었습니다. 중도층은 진보층과 비슷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그 정광훈 목사와 이제 사랑제일교회 등이 이제 이 8.15 광복절 집회를 했고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광화문 집회였는데 예. 보수 단체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도한 좀 차별 대우라고 느끼는 그런 보수층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 업무 개시 명령 관련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책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면 항상 이렇게 팽팽한 수준으로 특히 이제 이념 성향별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윤희용 예, 선생님. 이거 지금 진보 쪽에서 오히려 필요한 조치다 3단계. 이게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 쪽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가 많았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또 혹은 야당, 다른 야당이죠. 정의당 쪽에서는 3단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정청은 고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진보층 여론과 당정청, 당과 여론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맨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정부 쪽에서 3단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논의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는 응답이 진보 성향층에서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지났는데 정부가 3단계 강화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되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중한 상황인 것을 이제 시그널로 이제 전달이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보가 실제와는 좀 다르게 전달이 된 것인데 뭐냐 하면 이제 정부가 3단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이 아닌 것이 이제 나중에 확인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금 정보로 전달됐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오히려 3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를 바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게 될 경우에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또는 우호적으로 보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다시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좀 기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3단계로요? 예. 3단계로 똑같은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네네. 시점에서 그 G 수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정당별로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3단계로 이제 예고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 2.5단계가 아닐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엄중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한테 긴장감도 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한다면 또 별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수층도 좀 긍정적인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를 좀 볼까요?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에 있는데 이거 살펴봅시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도 살펴보죠.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5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12명의 응답을 알렸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8월 4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긍정평가가 49.4%, 3.3%포인트 증가했고요. 부정평가는 46.6%,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긍부정평가 차이가 7주 만에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고요. 부정평가가 4주 만에 4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는 뭐 TK라든지 아니면 70대 이상 또 60대 이런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다가 뭐 중도 보수 성향이 보수층으로 좀 이동한 계층들이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 긍정층으로 옮겨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30대 같은 경우 또 예외적으로 부정평가 좀 올랐는데 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부동산 관련된 또 이슈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가령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뭐 3년 만에 거액 차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게 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때도 옳은 것이다. 또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 쏟아낸 매물을 30대
20대들이 영끌로 받아들여서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30대만큼은 이번 주에 부정평가 조금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6%포인트 오른 41.3%로 이번 주 당청이 같이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고요. 미래통합당은 4.8%포인트 하락한 30.3%. 그래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9주 만에 7주 만에 두 자릿수 격차로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 그다음에 9주 만에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떨어졌다. 네.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 뒤바뀐 것은 결국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8.15 집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네. 바로 선긋기를 하지 못하고 네, 그랬죠.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비판이 있었는데 뭐 당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정식 논평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는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주식으로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호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 4월 총선이 뭐 지금 한 4개월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하죠.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랑 같이 집회에도 참여했고 또 이번 집회 때 전직 의원들 몇 분 가셨고 또 현직 의원도 한 분이 잠깐입니다만 근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딱 구분짓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뭐 일부 교인들이긴 합니다만 이 방역 체계를 비판하거나 또 거부하고 뭐 이런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랐던 거는 뭐 부동산 이슈 등과 관련해서 비호감도도 많이 떨어지고 뭐 새로운 이슈들을 던져내니까. 근데 이 광복절 집회 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비호감도가 다시 올라간 거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손절매, 선긋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민주적거렸다. 네. 이게 이제 어느 국면에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평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뭐 지지율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 등으로 인해서 그 집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산이 더 많아지고 문제를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이것을 보기보다는 어쨌든 그 집회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정부 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강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문제를 야기한 쪽은 다른 집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과 연계성들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게 되는,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제 효과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성향층에서 뭐 이제 여당 지지에서 약간 이탈하던 흐름, 중도에서 이탈하던 흐름들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 여당이 이제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치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지급해야 된다가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보다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전체 국민을 다 지급해야 되냐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여기는 좀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5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 표본 오차나 조사 방법은 다 같았고요. 지급 찬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76.6%로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전 국민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요. 전 국민 지급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기에 한 4.4%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죠. 36.1%가 선별적 지급하자. 이게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는 선별적 지급. 그런데 이제 전국민 지급하자는 쪽은 이재명 지사 그리고 또 당 대표 후보들 중에는 뭐 김부겸, 박주민 후보들 등등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런 토론이 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코로나 문제
그 의료계 문제 뭐 등등의 이슈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돼서 부동산 이슈는 싹 들어갔죠. 뭐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올랐는데 아무튼 지난번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조금 찬성 의견이 많아졌고요. 예. 또 이제 선별이냐 아니면 전국민 지급이냐 일단 찬성하는데 방법론에서 좀 이렇게 나뉘는 근데 그 나뉘는 정도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지급하기 전에 여론조사보다 지금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1차 지급하고 뭐 돈도 써보고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긍정적인 평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실제 사용해본 분들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보다 한 20%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당시에는 한 50% 정도 찬성했고 또 이게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한 70% 넘게 나타났는데 지금 아예 찬성 의견이 70% 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뭐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톡톡히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이제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조사 결과를 본다면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어떤 선호가 모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 이제 지급 범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별과 보편이라고 하는 어떤 복지 분야에서의 노선 차이 이것이 이념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과거에도 많이 조사에서 확인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는 어쨌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만 이제 줘야 된다라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별 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에 진보 성향층에서는 보편적으로 뭐 나누지 말고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높아서 그런 이제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면서 전체 결과에서는 팽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전 국민 지급이 40.5%, 선별적 지급이 36.1% 팽팽한데 이렇게 팽팽하게 갈린 거는 정치권에서 100% 줘야 된다, 아니다, 선별적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따라가는 성향도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대선 주자들 양강 구도가 이낙연 대 이재명인데 그 두 분이 요즘 지지율 팽팽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도 딱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양강 구도인데 오차범위 팽팽하게 나타나고. 뭐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권과 여당과 야당에서의 이제 미묘한 이제 입장 차이도 내가 어느 정당을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냐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 그 정당이 내보내는 시그널에 따라서 지지하고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사 응답자들한테도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지급하자 이 큰 틀에서는 찬성인데 선별적 지급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2단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은 조사 결과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3단계로 가면은 뭐 카페, 종교시설, 영화관 다 중위험으로 분류가 돼서 영업이 이제 사실상 중지가 되고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다 중지가 되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실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뭐 어렵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별 지급보다는 전국민 지급 비율이 높아질 거고 지난번에도 이 지원금 뭐 거의 대부분 99% 정도가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국민 지급 쪽으로 의견이 더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뒤늦게 방송을 마치고 이 상암동 목자골목을 갔었는데 멀구로 간 건 아니고요. 집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손님이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양쪽 차로에 빈 택시들만 잔뜩 서 있어서. 그러니까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예,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정부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하면 더 어려워질 테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팽팽하게 전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이 갈리는 게 아니라 전국민 지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3단계 가면 시간적으로 급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이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선별적 지급으로 가려면 시간이 사실은 상당 부분 선별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쟁점이 부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전국민 지급에 대한 그 고려가 이제 커질 수는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어쨌든 정부 여당 정치권에서 뭐 적절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하여튼 토일 이번 주말 동안 어쨌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네.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